이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믿기 힘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이 나라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 원조로 겨우 연명하던 나라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도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도 되지 않았고 일본에서 돈을 벌기 위해 밀항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은 경제 발전이 불가능한 나라라고 단정지었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 나라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는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마저 추월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이룩한 놀라운 성공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성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어낸 유일한 사례이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 일본마저 배워야 할 정도로 성장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쿄대학교 정치경제학부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사카이 히로시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 조선 총독부 관리였고 아버지는 전후 일본의 고도성장기를 이끈 통상성현 경제산업성 관료였습니다.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결코 일본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던 당신의 판단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포항제철소가 일본의 기술 지원 없이도 독자적인 제철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시각이었는지를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 환경과 개인적 계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히 한국의 발전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학계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발전 모델을 단순히 모방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일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발전 경로를 개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2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도쿄대학 경제학부 교수회의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한중견 교수는 통계적 오류일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류였던 것입니다. 일본 재계와 학계는 여전히 한국을 추격자로만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선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간극을 마주하면서 저는 한국의 발전 과정을 새롭게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우리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는 동안 한국은 어떻게 이토록 역동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는지 그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이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 당시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인구의 90% 이상이 농민이었고 그중 대다수는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조선의 토지를 대거 수탈했고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만주나 일본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가 작성한 자료를 보면 조선인의 평균 수명은 겨우 30세에 불과했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일본의 3배에 달했고 결핵과 같은 전염병이 만연했습니다.
교육 기회도 극히 제한적이어서 1930년대 후반까지도 초등학교 취학률이 20%대에 머물렀습니다. 조선인들은 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은 꿈도 꾸기 어려웠습니다. 산업화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일본 기업을 위한 원료 공급지, 상품 판매지에 불과했습니다. 1939년 기준으로 조선 내 공장의 85%가 일본인 소유였고 조선인들은 최하층 노동자로 착취당했습니다. 심지어 조선인 기업가들도 일본 기업의 하청업체 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웠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1960년대 초반까지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생산 가공품이 아닌 텅스텐, 철광석 같은 광물 자원과 미역, 오징어 같은 수산물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일본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패전의 아픔을 딛고 1955년부터 시작된 고도 성장은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1960년대 말에는 이미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일본 제품은 품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30년 넘게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고 실질 임금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의 입지는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정치적 침체입니다. 자민당의 일당 지배체제는 여전히 공고하고 관료주의의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총리 선출 과정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직접 투표가 아닌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총리가 선출되다 보니 실제 국민들의 목소리는 정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의 투표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대다수의 청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체념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책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와 도쿄전력의 안일한 대응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일본의 모든 전자기업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도요타를 제외한 일본의 모든 자동차 기업을 뛰어넘었고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에서는 도요타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거의 모든 주력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고 수출 경쟁력과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우리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속도는 비교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팩스와 도장을 고집하는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한때 일본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입하기만 하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세계 최정상의 팝스타가 되었고 블랙핑크는 세계 최대 음악 시장인 미국에서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영화계를 보면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합니다. 일본 영화가 자국 시장에 안주하는 동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고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할리우드에서도 한국 배우들이 주연을 맡고 한국의 창의적인 스토리와 연출 방식은 세계 영화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도 눈부십니다. 김치는 이제 건강식품의 대명사가 되었고 고추장과 된장은 미국과 유럽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필수 조미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김밥은 이제 세계인의 일상적인 메뉴가 되었고 한국의 치킨 프랜차이즈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은 전 세계 곳곳에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으며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글은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배우고 싶은 언어 상위권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우리 일본어가 한때 누리던 위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주주의의 성숙도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군사독재 국가였던 한국이 이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뼈아픈 역사입니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지만 이는 오히려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은 독재 정권에 맞서 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외쳤고 최루탄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7년 6월 마침내 전국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독재 정권에 맞섰습니다. 평범한 회사원부터 택시기사, 주부들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습니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힘 앞에 굴복했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는 민주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놀라운 성숙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드러났을 때는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결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이후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이는 법 앞에 절대 권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재벌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부회장도 롯데그룹 회장도 비리가 드러나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시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잘못된 정책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성숙은 한국 사회의 투명성과 역동성을 더욱 강화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부패와 비리는 더 이상 은폐될 수 없으며 시민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변화는 우리 일본 학계에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동시에 이룬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기적 같은 변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는지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의 역할을 살펴봐야 합니다. 해방 직후 한국의 문맹률은 78%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반까지 문맹률은 10% 이하로 떨어졌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완전 문맹 퇴치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메이지 시대부터 50년 이상 걸려 달성한 성과를 절반의 시간 만에 이룬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등교육의 보편화 속도였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대학 진학률이 5%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에는 30%를 넘어섰고 현재는 70%에 육박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우리 일본의 대학 진학률이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이러한 교육열의 바탕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과거 제도의 전통은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의 가능성을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놓았습니다. 여기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교육만이 살 길이다라는 인식이 더해져 전 국민적인 교육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공부해라라는 말이 진담으로 통용되었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열은 단순히 입시 위주의 교육에 그치지 않고 고도로 숙련된 산업 인력의 공급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술 습득과 혁신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이 포항제철소 건설을 추진했을 때 세계은행은 시기상조라며 융자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도입하여 불과 10년 만에 세계적인 제철소를 건설했고 지금은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는 더욱 극적입니다. 1983년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일본 기업들은 무모한 도전이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년 만에 한국은 일본을 추월했고 지금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핵심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순차적으로 발전 단계를 밟아가는 동안 한국은 여러 단계를 동시에 뛰어넘는 압축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급증이 아닌 치열한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민주주의 발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학력 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정치의식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학생들은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의 선봉에 섰고 성장하는 중산층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노동운동의 성장입니다.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산업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이어졌습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 민주화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시민사회의 성장도 놀랍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는 강력한 견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언론 자유, 소비자 권리,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시민 참여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국의 시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이 보여준 것처럼 디지털 네트워크는 시민민주주의의 새로운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축적, 끊임없는 기술혁신에 대한 도전, 그리고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이 조화롭게 결합된 결과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한국인들의 저력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저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자문위원으로서 한국 경제의 붕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저 역시 그러한 시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했고 기업들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은 더욱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로 탈바꿈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코로나19 위기에서도 한국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저력은 1980년대 초반부터 제가 예의주시해온 부분입니다. 당시 저는 일본 통산성의 의뢰로 한국의 산업 발전 전략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각은 매우 일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일본의 발전 모델을 모방하는 후발주자이며 기술적으로는 최소한 20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1986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일본의 전자업계는 한국을 단순 조립 생산기지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흥공장의 연구개발팀은 이미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착수해 있었고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3년 내에 일본을 따라잡고 5년 내에 추월하겠다. 처음에는 이를 무모한 발언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업 방식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일본과는 전혀 다른 혁신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완벽을 추구하며 신중하게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간다면 한국 기업들은 과감한 도전과 빠른 실패 그리고 신속한 수정을 통해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뛰어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사례는 더욱 극적입니다. 1989년 저는 현대자동차의 기술연구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도요타의 한 임원이 저에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만드는 기본도 모른다. 그러나 현대는 독자적인 엔진 개발에 이미 착수해 있었고 놀랍게도 그들은 일본 기업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노하우를 불과 몇 년 만에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1991년 현대의 첫 독자 엔진 개발이 실패로 끝났을 때 일본 업계는 이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이 실패를 값진 학습 경험으로 삼았고 불과 2년 만에 알파 엔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여 점진적 개선만을 추구하는 일본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의사결정 구조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1993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을 추월했을 때 많은 일본 기업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비결은 의사결정 구조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컨센서스를 중시하며 수많은 회의를 거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신속한 결정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연구개발 방식의 차이도 극명했습니다. 1995년 저는 한국과 일본의 연구개발 조직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기존 기술의 점진적 개선에 집중했다면 한국 기업들은 과감하게 차세대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실패 위험이 컸지만 성공하면 한 번에 여러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LG전자의 평판 디스플레이 개발 과정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1997년 LCD 시장은 일본 기업들의 독점 상태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후발주자인 한국 기업들의 성공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LG전자는 과감하게 차세대 기술에 투자했고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격차를 단 몇 년 만에 극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대응력이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본의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이 위기를 오히려 구조조정과 혁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인재 육성 방식도 달랐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저는 삼성전자의 인재개발원에서 한 달간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평생 직장을 전제로 천천히 인재를 육성한다면 한국 기업들은 철저한 성과주의와 빠른 승진을 통해 젊은 인재들의 도전 정신을 자극했습니다. 이는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아날로그 시대의 성공 방식을 고수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발 빠르게 디지털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 양국의 기업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하며 저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고수하며 점진적 혁신에 머무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미 인공지능, 메타버스,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우리 일본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의 혁신과 성장은 일본 사회의 인식도 서서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류에 대한 거부감이 컸고 2011년 후지 TV 앞에서 벌어진 반한류 시위는 그 절정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드라마를 그만 방영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를 보면서 저는 한일 관계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여 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10대, 20대 젊은 층의 변화는 놀랍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도쿄대 학생들 중 상당수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K-팝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학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세대에게 한국은 더 이상 과거사 문제로 얽힌 이웃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동경하고 배우고 싶은 트렌드의 발신지예요. 실제로 일본의 서점가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과거 혐한 서적이 가득했던 진열대가 이제는 한국어 학습서와 한국 문화 속의 서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한국 드라마로 배우는 조선시대사와 같은 책들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면서 저는 우리 일본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최근 있었던 두 가지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2022년 일본의 국민 아이돌 그룹 아라시는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의 유명 프로듀서 브루노 마스에게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70억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였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단 하루 올랐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블랙핑크 멤버 로제는 같은 브루노 마스와 작업한 안더그라운드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우리는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굳이 해외 진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거액을 들여 해외 프로듀서를 영입하는 것만으로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콘텐츠를 기획했고 세계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브루노 마스가 로제의 뮤직비디오에서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누구의 요청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존중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제 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닌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화계에서도 뚜렷합니다. 일본 영화가 여전히 자국 시장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 영화는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 영화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활약하는 한국 배우들이 늘어나는 동안 일본 배우들의 할리우드 진출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제 우리 일본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저는 한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내수 시장의 규모에 안주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세계는 이미 하나의 시장이 되었고 문화의 경계는 없어졌습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합니다. 둘째, 젊은 세대의 감각과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새로움과 역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 교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포용성을 키워야 합니다. 과거 우리는 한국 문화를 배척하거나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 배우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한국을 연구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일본도 그동안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계속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성세대의 한국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가난했던 나라가 우리를 추월했다는 열등감에서 비롯된 혐오와 비하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미 한국의 역동성과 창의성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모습에 감탄합니다. 이제 우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향한 변화의 기회마저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영광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한국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글을 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